자, 지금부터는 이재명의 가장 큰 관심사죠. 이 재판을 어떻게 하면은 좀 안 받을까, 또 자기의 어떤 기소된 것들 이거 다 취소할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재명이 오늘 천안함 용사들을 어떻게 모욕했는지 이런 내용들 또 논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욱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서해소의 날, 10일차 제11회 서해소의 날이었고, 그리고 어제는 천안함 폭침 그 10일주기였는데, 자, 이재명이 말입니다. 서해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가지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야말로 가장 확실한 안보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톡 꺼냈습니다. 좀 더 이제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 지금 분쟁과 갈등을 누가 만들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또 평화가 밥이고 민생이자 가장 값진 호국본이다. 평화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의 오늘 이 서해수호의 날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니 평화 누구 안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저렇게 하나만한 소리를 대통령이 한다는 게 그럼 어떤 평화라는 거예요? 예. 그 레이건 대통령이 예전에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확실한 평화는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그냥 굴종하면 항복하면 평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당장 지금 서해에 있는 그 중국이 만든 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버려 두면 그럼 그것도 평화라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싸우지 말란 얘기잖아요. 싸우지 말란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 맞죠? 저거는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북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묻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재명이 말하는 평화가 과연 항복적 평화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예. 맨날 평화 외치지만 평화는 자유우파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평화냐는 거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인가, 안보가 보장되는 평화인가, 아니면 맨날 저렇게 구조물을 설치해도 되고 미사일을 쏴도 되고, 그러면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북한은 우리를 보고 적이라고 아예 선언을 한 상태에서 그냥 웃기만 하는 평화가 과연 평화인가? 예.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 내주는 평화, 이게 과연 진짜 평화인지 한번 이렇게 묻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재명만 망언을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망언을 해왔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권칠승 의원, 전 천안함 함장 최원일 함장 되시고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 나와서 얘기하냐, 그런 소리도 했었고요. 장경태 의원, 이 사람은 수사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군인은 침략당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기습당하면은 기습작전에서는 살아남은 게 그게 군인의 본분을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정면 의원은 천안함 폭침 발언한 언론은 다 가짜라고요? 저는 참 여러 가지 예. 그 버전으로 저 논평을 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저분들에게 도대체 누가 주적인지, 누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인지, 일단 적과 아군의 구별이 일단 모호하고, 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참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조금 제가 빈정거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워딩을 쭉 민주당의 워딩을 보면요, 저는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못난 남자가 바깥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폭력 남편으로 변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군인을 마치 조선시대의 그 양민들이 군역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이분들의 말에 느껴요. 어떤 부분에서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 침략당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 사실 이 천안함이라든지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고 있는 자유시민이라면 원인과 어떤 그 자세한 사안에 대한 분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수사로 우리 군한테 책임부터 묻는다? 이건 저는 근본적으로 군인에 대한 비하적인 사고방식이 있지 않고서는 저런 워딩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저 사람들이요, 지금 2023년에 지금 2명이나 있고, 그리고 노정면은 이제 14년이고 박선호는 10년인데 23년 2명, 저 때가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연도를 보더라도 23년, 14년이잖아요. 예. 저게 어느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진영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예.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죠. 그러니까 군인에 대한 어떤 존경심, 또 군인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이런 그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은 어떤 자부심을 통해서 국가에 예. 대한 애국심도 고양되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자존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채기를 내고 공격해 왔다라는 다들 느끼시잖아요. 예. 참 군대나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군대도 면제된 그런 대통령이라니 참 부끄럽게 짝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당 대표로 있고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최소한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라고 좀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원래 이건 사전에 준비한 멘트는 아닌데 우리 네. 앵커님이나 저나 대한민국 국군 장교 출신 아닙니까? 예, 예. 참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군복무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생각 드는 게 뭐 저하고 황 변호사님 뿐이겠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군복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온 국민이 다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관심은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안보가 무엇인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해볼까 여기에 지금 쏠려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5개의 재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몽땅 다 무효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무려 민주당이 102명의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했는데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들 증인으로 다 부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누가 조사를 하느냐? 이재명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지금 다 배지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검사들을 조사하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지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신분 노출 절대로 안 하는 돼서는 안 되는 국정원 블랙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그 블랙 요원들을 증인으로 불렀더라고요. 저는 참 이런 예.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제도는 예. 다 그 제도의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고 기능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예. 국정조사를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그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면 이거는 검찰의 필요도 없고요. 법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리 너무나도 기초적인 법리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다. 누구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 심판관이 자기가 될 수- 심판을 하면 예, 된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이 어떻게 보면 사건의 당사자 아닙니까? 변호사라는 게 예. 당사자의 대리인이니까. 그럼 그 변호사가 들어와서 그 사건을 심판하겠다고요? 이 국정조사의 그 대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인정은 할 수 있지만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력 분립을 침범하는 그 대상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은 이 검찰하고 법원의 관계를 보시면 예. 예를 들어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 그리고 기소가 적절치 않다. 그럼 어디 가서 이것을 바로잡을까요? 재판 가서 바로잡습니다. 예. 그럼 왜 검찰의 기소라든지 수사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해서 바로잡을까요? 그거는 사법부의 독립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가려야 될 거기에 관여하는 검사와 변호사 이것을 이 전체적인 구도가 사법부가 주관해서 그 사건과 관계없는 독립한 제3자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 예. 과정 속에서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를 만약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을 사법부의 독립을 재판이란 제도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사법부의 않겠다는 권한을 침해했다 그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요 여기서 정치적인 코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에 대해서 그 비판하고 또 그 진영에서 일관된 맥락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예. 인민재판을 맨날 하겠다고 나와요. 음. 이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법관도 아닌 사람이 예. 그 다음에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를 모아서 국민들 앞에 당사자를 모욕 주고 사건을 비틀고 절차를 무시한다라는 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면서 인민재판으로 모두 가겠다. 저는 항상 이 민주당의 이 절차를 대놓고 무시하고 대놓고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놓고 권력 분립을 아니 근데 무시하고 법을 그렇게 무시하면은 그리고 법을 어기면 뭔가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률 체제가 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동안 이제 솔직히 말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해서 보수가 정권을 잡아왔을 때는 네네. 그래도 이제 보수들은 삼권 분립이라든지 선을 지켰죠. 민주주의에 예. 대한 기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앵커님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제가 앵커님이 저를 가만히 있는데 저를 두들겨 팰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걸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두고 만날 수 있을까요? 어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삼권 분립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그 틀을 벗어나는 소위 말하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를 예측하고 모든 걸 다 만반의 준비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을 다 이렇게 그 한계를 그렇죠.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상식적인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을 지금 혁명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권력 분립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분야를 다수결이라는 의미만으로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굳이 방패막이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좀 더 쉬운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저거에 대해서 이제 위헌 확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금 다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되는지 다 인적 이재명이 구성이 앉혀놨지 그렇게 않습니까? 되는지 예. 좀 의문이 드시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또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확인 심판을 구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식으로 확인을 구하는 게 1차적으로 뭐 굳이 법적인 절차를 따져본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또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실 이 정도 하면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유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자유민주주의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예전에 펜앤마이크에 한 7, 8년 전에 나와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라고 조금 약간 감수성이 좀 떨어지시는데 권력 분립을 침범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권력 분립을 침범한 것만으로도 위헌 정당을 할 수 있다. 아하. 이게 가장 본질적이거든요. 예. 헌법의 가장 두 개의 테마는 기본권 보장하고 권력 분립입니다. 예. 이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침범하는 것은 헌법의 적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바로 헌법을 침해하는 거의 저는 뭐 매번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뭐 위헌전의 해산 사유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다수당이 못 되면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럼 이제 뭐 많은 또 이제 우파 국민들께서 그럼 형사적으로는 또 방법이 없냐? 예.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어. 다 직권남용이라고 봐요.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법률가들은 정말 이상하게도 마치 신분제적 특권 같은 무제한적 면책권을 그러니까요. 부여하는 듯한 실무적 관행이 있는데 언젠가 이거를 한 번만 끊어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직권남용으로도 한번 형사적으로 한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의사 행위 그러니까 어떤 국회 국정조사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직무, 예. 의결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이제 법에 되어 있죠. 예. 근데 단순히 그것을 형식적으로 너무 해석을 해서 의결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다거나 그렇죠. 발언 자체가 명백한 현행범적인 범행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과거 정권들은 무제한적 면책권을 줬는데 사실은 예전에 판례를 보더라도 예.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 우리가 아니 뭐 북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조사 그런 거 다 중계방송 네. 하잖아요. 네. 우리가 누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갖다 막 모멸감을 주고 욕을 하고 그렇습니다. 막 그래버리면 그거 다 명예훼손으로 다 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걸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다 면죄부를 주는데 그러니까요.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사실은 한 번쯤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수사기관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예 기소를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질 끌다가 국민들이 조금 분노하면 하는 척하다가 한 1, 2년쯤 지나버리면 면책특권이라 그래가지고 죄가 안 됨이라는 처분을 내려버리는데 언젠가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통해서 극복하든지 아니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판례적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의원이건 국민이건 모두 다 평등해요. 예. 더 평등한 사람을 존재한다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모순을 느끼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시조선도 아니고요. 왜 우리보다 더 평등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앉아 있을 수가 있냔 말입니다. 예? 대법원장을 향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니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게 이게 만약 시중에서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완전히 다 이건 모욕죄고 명예훼손이고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기죄로 다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놈의 그 면책특권이라는 거 아니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도 되게 많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런 부분들을 다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는. 그 더군다나 굳이 보장을 한다면 예. 예를 들자면 저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이 그다지 강하다고 보지도 않지만 예.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사실상 깡패 같은 짓을 하는 대통령도 있지만 예. 어쨌든 굳이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을 보장을 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맞부딪힐 때 정도 보장해 주는 게 맞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무슨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불러버리는 예. 그리고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이에요. 예. 지금 이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을 갖다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지금 이번 조작 기소 국조특위의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국회법 해설서를 보세요. 막 그러면서 공부들 좀 해야지 뭐 이러면서 수사 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 또 정치적 책임과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에선 국정감사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박성준 민주당 의원 지금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데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무도한 기획 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법률 전문가로서 반박 좀 해주십시오. 아니 법리로 반박하기 이전에요. 예. 법리로 반박하기 전에 예. 그냥 서영교 의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제가 되받아치겠습니다. 예. 국회법 해설서 좀 보십시오. 국회법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예.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예. 국회법 해설서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저 그 같은 국회법 해설서에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놓친 건지 예. 아니면 일부러 뺀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법 해설서에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여기에는 이 또 수사하고 공소 업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100번을 양보해서 완화했을 때도 예.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 정도에 대해서 아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정도의 수준의 언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국회법 해설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판 내용하고 수사 적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할 수 없다라고요. 예. 그 다음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게 수사 공소 업무에 대해서 어떤 독자적인 진실 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법에서는 그 구성 요건에서 죄가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겠지만 예. 경제적으로 국가에 피해가 입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쿠팡에 대해서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불러가지고 있는 뭐 대도 안 하는 걸 가지고 막 추궁을 했었을 때 예. 뭐 그 말은 쿠팡에 대해서 무슨 위법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걸 하겠지만 만약 그게 수사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회에서는 쿠팡을 이렇게 이유 없이
몰아붙였을 때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건 어떠냐 뭐 이런 관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수사 그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회의 권한이 아니고요. 그럼 아니면 또 어떤 검사가 계속 기소도 안 하고 예. 불기소도 안 해. 그야말로 그냥 절차를 이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업무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데 검찰이 일을 안 해. 예. 뭐 한 달이 지나더라도 기소한 건도 없고 불기소한 것도 없고 뭐 그러면 국회가 그 정권의 성실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그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검찰? 사실은 제가 법률가로서 조금 저것도 그 정치적 수사와 실제 그 메커니즘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법 체계 자체가 검찰은 견제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견제해요? 판사가 견제하잖아요. 예. 그럼 저 같은 변호사들도 가만히 있습니까? 예? 조사 참여했을 때 검찰이 뭐라 그러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결국에는 판사가 네. 다 판단하는데.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그 견제받지 않는 검찰이라면 그렇게 막강한 검찰이라면 검찰이 왜 폐지돼요?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었는데 네, 절대 자신들이 권력인데 그냥 공중분해 시켰죠. 네? 지금 뭐 검찰이 왜 폐지되고 검찰의 그 수장이 검찰 역사상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막 지시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뭐 눈치나 보고 있고 어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합니까? 요즘은 뭐 판사들도 발발 기던데. 예. 이 조작 특위 국정조사 특위 같은 조작 기소와 관련된 이 국정조사 특위는요. 결국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아니 이재명이 그렇게 조작 기소가 억울하다면 네. 아니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가서 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조작 기소입니다라고 판사한테 소명하고 거기서 판사 앞에서 다퉈가지고 무죄 판결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유죄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양이죠.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유죄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재판받기가 싫은 거 아닐까요? 이건 뭐 제가 무슨 뭐 그 구체적인 사건 관계에 대해서 증거를 본 건 아니지만 예. 그냥 상식적인 입장으로 예? 그 민주당이 쓰는 주로 논법이 그거 아닙니까? 예. 억울하면 수사받아. 그 뭐 압수수색하고 뭐 체포영장 아무나한테 막 집행하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 시민들이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은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수사 받으라고. 그리고 그거 만약 안 받겠다 그러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전 똑같은 논리로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 다 이제 진실이 명명백백 드러날 텐데 그걸 피해 보려고 검찰 개혁 거기다가 사법개혁 3법 뭐 이런 거 추진해가지고 사법 시스템을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 좀 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굳이 막 뭐 국정조사하고 뭐 법을 만들고 기존의 시스템을 그렇게 무너뜨리면서 어떻게든 모양새를 만들어서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한번 가려보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국민 투표로 나 무죄로 만들어 주세요 한번 묻는 게 어떨까요? 기존의 시스템을 이렇게 굳이 파괴해서까지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국민의 여론조사에 보면 이재명 재판 진행해야 된다는 게 훨씬 높은데 아니 그렇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지금 지지율이 60%가 넘는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민의 정치적 결단으로 용서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꾸 피하면서 법원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근간 다 허물어뜨리고 그 민주당으로서도 앞으로 부담될 겁니다. 아니 이렇게 다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려 놓으면 이거 나중에 회복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회복해야죠.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까? 예, 이런 헌법 붕괴, 저는 헌법 붕괴 일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네.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고 계시고 저 같은 사람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보고 있을 겁니다. 요즘 2030들 아주 냉철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 소위 좌파 진영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요즘 2030들 보면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3대 특검이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 뭐 내란 특검, 거기다 최상병 특검에서 1차 특검을 다 하고 나서 그거로도 부족하다고 지금 2차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좀 또 하고 있는데요. 그 2차 특검이 아주 지금 엉망진창인가 보더라고요.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이걸 수사한다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수색영장 같은 것도 이런 걸 발부를 하는데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된 그런 영장이 나왔다는데요. 네, 저것도 예. 보면서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예, 성명불상 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도 수사상 긴절한 필요가 있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그러나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실무상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 마약 사건, 예. 마약이 저 창고에 있다. 그래서 당장 그 마약범이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압수는 해야 되고 그 유통이 안 되니까 뭐 그런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용을 보세요. 정치적인 사건에 예. 그것도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의 성명불상 피의자라고 이제 영장이 들어오면 제가 판 사람 이거 장난하냐?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직권남용은 누군가가 사람이 직권남용을 한 건데 그리고 그 특정을 안 하면 직권남용이라면 되겠습니까? 딱 그 주체가 벌써 아웃라인이 그려지지 예.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리지 않고 들어왔다면 저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도 전 좀 약간 창피한 일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 특검이라는 거는 1차 특검 때 그때 특검을 구성이 될 때도 서초동 법조계에서는 수사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을 아름아름 다 아는데 예. 실력이 없다. 에이스들 가기 싫어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특검으로 임명되신 분들 그 수사에 대한 능력에 있어서 다 퀘스천 마크가 뜨던 분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근데 그분들의 능력이 없다고 저는 폄훼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수사가 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특검을 만들었으니까 뭐 그런 면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특검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결국에 이 특검의 목적이라는 게 이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지방선거 이제 6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민주당이 끊임없이 2차 특검 뭐 지금 개정안에서 수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럼 특검 인력을 늘려. 지금 특검법 개정안도 지금 막 추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앵커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예. 지금 민주당이 이제 힘으로 찍어 누르면 예. 이긴다라는 그 공식에 지금 중독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넌센스한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예.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니 어쩌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반대 세력이 반대의 목소리가 죽는다는 거에 대한 그 승리감을 지금 그대로 그거를 승리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차 특검이 아니라 3차 특검도 만들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런 것들 이제 지방선거가 6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속지 않으려면은 이것만 좀 딱 보면은 여러분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조언 좀 해주실 만한.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열심히 보시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 요즘 우리 그 자유 시민들께서 이제 열받고 참 정치 관련 뉴스 보기도 싫잖아요. 지금 뭐 오늘 제가 다루는 주제도 뭐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거를 타 매체를 통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최대원 부장님하고 황성욱 변호사 통해서 들으면 한꺼풀 건너지시면서 들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펜앤마이크 보시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아시고 또 분노를 좀 하셔야 됩니다. 원래 선거는 분노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야당 투표는 분노인데 분노를 하려면 사실 좀 모욕감도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나보다 더 평등한 놈들이 설치냐 이거예요. 근데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고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지금 내가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냉정하실 필요도 있고요.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만약에 최소한의 견제 능력도 없이 치러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펜앤마이크 보시면 뭐 당연히 뭐 예측이 될 거고요. 뭐 우리의 재산권이라든지 뭐 선택할 자유 같은 거, 우리보다 더 평등한 사람들이 계속 설치될 것이고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씩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것도 공무원들 허락을 받아야 돼요. 토지 허가의 허가제가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조선시대나 원님에게 허락받고 무슨 일을 했지. 내 재산을 처분하고 이러는데 공무원한테 허락받는 역사가 없었어요. 뭐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다고 뭐 비판하고 뭐 전두환 대통령 뭐라 했어도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정말 예외적으로 한번 과거에 있었지 일반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했던 거는 이거는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 심화될 거예요. 자, 저는 오늘 황 변호사님 논평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일 좀 와닿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는 분노로 하는 것이다. 진짜 분노가 폭발하면요, 저놈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분노를 가지고서 투표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지금 이제 국민의힘 때문에 열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때문에 열받으셨습니까? 그 부분의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언론들, 민주당과 이재명에 의해서 장악당한 언론들이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작은 어떤 잘못된 점들을 엄청나게 부풀려갖고 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힘을 향해서 분노의 에너지를 쏟게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가 놓쳤던 말씀을 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예. 그 분노의 방향을 좀 바꾸셔야 돼요. 원래 민주 시민은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되느냐? 예. 힘 가진 놈한테 분노하는 겁니다. 어깨뽕 잔뜩 들어가서 예.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힘 가진 놈에게 저항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분노의 방향입니다. 예. 힘없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거는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의 어떤 대변한 정당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호불호는 있죠. 네, 호불호도 예. 있고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이 잘해도요. 잘해도 분노는 민주당한테 가야 되고 못해도 분노는 민주당한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노를 이제 주변에 소위 말하는 정치 저관여층이나 정치에 대해서 언론만 그대로 믿고 있는 분들에게도 좀 표시를 하려면요. 예. 그 대상이 민주당이어야지 이 정치 모르시는 분들도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그 국민의힘당이나 뭐 우리 쪽에서 아무리 분노 비치셔봐야 그 선거에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키워드는 분노하셔라. 분노를 하시려면 모욕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야 되고 분노의 방향은 좌파 세력이어야 되고 집권 세력이고 여당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펜앤마이크 보시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다듬어 보시라. 저는 예.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황성욱 변호사님이 68일 남은 지방선거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되는지 분노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습니다. 아주 그냥 명쾌한 그런 어떤 키워드를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성욱 변호사님과 함께요. 진짜 이재명이 천안함 어떻게 보면 용사들을 분노케 만든 그런 발언들, 그리고 민주당의 그 망언들, 그리고 이재명의 자기 죄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쭉 들어봤습니다. 황성욱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